영국 국민투표 결과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브렉시트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유병하 전 한국은행 런던 사무소장과 함께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소장님, 이 국민투표를 하기 전에 정말 잔류를 할지 아니면 탈퇴를 할지 말 그대로 초박빙의 승부였는데요. 이 근소하게 잔류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이 탈퇴 쪽으로 결론이 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 탈퇴 찬성 쪽에 있는 소위 그 저소득층, 저교육층, 그다음에 노인층 이런 분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당일 그 영국 현지에서 날씨가 굉장히 구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탈퇴 찬성하는 그 노인층들의 아주 적극적으로 투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투표율을 보시면은 과거 두 차례 총선에서는 뭐 한 그보다 한 6%포인트 이상 높은 72.2%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걸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탈퇴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으로 달려갔을까? 사실 이제 그게 관심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가 그 캠페인 과정에서 크게 대두됐던 그 이민자 문제, 반이민 정서가 굉장히 컸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세계화나 이런 거에 따르는 그 양극화의 문제. 그런가 하면은 그 노년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과거 그 영국이 위대했던 국가 시절에 가지고 있던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유의 간섭이나 이런 걸로 해서 어떤 그런 자부심에 대한 상처를 받은 부분, 그걸 좀 회복해 보겠다고 하는 생각,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그 외에는 이제 일반 그 서민층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영국이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무슨 그 경제적인 아젠다나 이런 것들이 자기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거에 대해 엘리트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한 반감, 반엘리트주의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있던 불만이 쌓이고 그 상실감이 쌓여있던 것이 이번 그 국민투표를 계기로 해서 크게 분출된 그 결과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민들의 불만이 분출된 결과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탈퇴로 결론이 나긴 했지만 탈퇴가 51.9%고 잔류가 48.1%여서 굉장히 근소한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재투표로 간다거나 의회에서 거부한다거나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워낙 이게 작은 표차로 그 찬성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게 정치적인 이슈로 재점화될 가능성은 계속 남아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하원에 재투표를 하자고 하는 청원이 있었는데 그 사이트 접속이 폭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이트 자체가 뭐 일시 마비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20만 명 이상이 거기에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은 당장 그 어떤 재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투표율이 72%를 넘었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재투표한다는 걸 생각할 수가 없고요. 다른 하나는 또 카메론 총리도 계속해서 이게 한번 하면은 이제 이거 끝이다. 다시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뭐 이런 걸 강조해 왔기 때문에 당장 어떤 재투표가 이루어지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향후 이제 영국이 EU하고 어떤 그런 재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위상에 대해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협상 카드로서 만약에 재투표가 필요하다,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정치적인 협상 카드로서 그것이 다시 대두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브렉시트로 인한 세계적인 혼란도 그렇지만 영국 내에서의 혼란도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이 잔류를 지지했던 측과 탈퇴를 지지했던 측이 분명하게 나뉘면서 여기서도 독립 움직임이 있을 거란 전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이제 영국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뭐 그레이트 브리튼 뭐 이렇게 그건 이제 그 브리튼 섬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쓰는 건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연합 왕국이라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그 브리튼 섬에 잉글랜드하고 웨일즈하고 스코틀랜드가 있고 또 아일랜드 섬에 북아일랜드가 있고 이 네 개의 국가가 합쳐져서 오늘날의 영국이 돼 있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그거는 이제 역사적으로도 다른 나라였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도 또 심지어는 언어까지 지금 물론 다 같이 영어를 쓰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그래서 2년 전에 독립을 하겠다고 해서 국민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됐는데 요번에 이제 그 투표 결과를 보면은 잉글랜드하고 웨일즈는 그 탈퇴 찬성이 많이 나왔지만은 스코틀랜드하고 북아일랜드에서는 그 반대표가 많이 나왔고 특히 스코틀랜드는 그 탈퇴 반대가 잔류가 62%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코틀랜드 입장에서 보면은 스코틀랜드의 자기들의 의사하고 반해서 2위에서 탈퇴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다. 그러니까 국민 투표를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현재 그 자치정부가 있는데 자치정부 수반이 지금 이제 국민 투표를 다시 해야 될 그런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직접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같은 섬에서 북하고 이제 북아일랜드하고 나눠져 있는데 네. 거기에 만약에 이제 탈퇴를 하게 되면 거기다 장벽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장벽이라는 말이 이제 국경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국내적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일단 투표에서는 탈퇴로 결론이 났지만 이게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이유와 끊임없이 협상을 해야 할 텐데요. 어떤 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예, 우선 이제 EU하고 협상하기 전에 예. 먼저 영국 국내 절차가 필요합니다. 말하자면은 이 국민 투표는 이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예. 이게 이제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고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각이나 의회에서 이제 의결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그대로 되겠죠. 그대로 의결이 되긴 하겠지만은 네. 그러고 나면 EU하고 협상 전략을 세우고 하다 보면 그게 뭐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지금 카메론 총리가 사임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한 10월쯤 돼서야 시작이 될 거다 협상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요. 예. 그러고 나면은 이제 영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정상적으로 가는 방법은 그 유럽연합 조약 50조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유럽 정상회의에다가 탈퇴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2년 동안 탈퇴에 관한 여러 가지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 협상은 통상 문제를 비롯해서 금융, 그다음에 뭐 조세, 그다음에 이민, 외교, 안보 뭐 이런 각 방면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협상이 잘 끝나면 2년 내에 끝날 수가 있고요. 협상이 만약 2년 내에 안 끝난다 그러면은 또 회원국 만장일치로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자동 탈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협상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네. 이후에 이제 또 각국의 이제 어떤 그런 비준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길게는 뭐 5년, 7년, 10년 얘기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영국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때고 근데 탈퇴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런 절차로 가게 되면은 그 2년이라는 시한에 묶여서 자기들이 레버리지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좀 탈퇴 신청을 하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먼저 협상을 하자. 예?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영국이 의회에서 독단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법률 조항을 자체 개정을 먼저 해버리자. 탈퇴를 하진 않은 상태에서 회원국 지위는 유지하면서 그렇게 해서 레버리지를 높이자. 이제 이런 그 전략을 쓰자는 주장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EU 쪽에서는 불확실성이 그렇게 하면 너무 높아지고 하니까 빨리 신청을 해라.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릅니다. 이게. 근데 하여튼 당장 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영국 나름대로 전략이 있고 또 EU는 EU 나름대로 영국한테 너무 유리하게 협상을 해주게 되면은 다른 나라의 추가적인 탈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영국한테 유리하다는 인상을 안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 생각을 하고 있고 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어쨌든 이렇게 탈퇴를 하더라도 당장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서로 조금 더 이익을 노리려고 꼼수가 이렇게 많을 거로 보이는데 한번 경제적인 측면도 볼 텐데요. 먼저 영국 파운드 환율이 전례 없는 폭락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 수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 그러니까 투표가 이제 그 직전에는 처음에는 잔류가 우세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게 파운드당 달러가 1.5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그게 이제 나중에 그 1.35까지 떨어졌죠. 10% 정도 네. 떨어졌는데 이 수치는 1985년 이후에 그러니까 거의 한 30여 년 만에 이상 그때 이제 아주 최저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 85년은 당시에는 이제 그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레이거노믹스가 아주 정점에 이를 시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도 굉장히 높고 달러 강세를 그렇게
강하게 추구하던 시절이라서 그게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시점인데 거의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네. 폭락을 한 겁니다. 이렇게 파운드화가 폭락을 했고요. 런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럽의 금융허브로 불린 도시였는데 이런 브렉시트 결정으로 인해서 예. 뭐 자금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탈도 가속화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죠. 예,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영국의 지금 현재 금융 허브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네. 그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이 많이 손상이 될 거다 하는 게 일반적인 그 관측입니다. 그 정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영란은행 지금 총재로 계시는 마크 카니 총재도 만약에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은 영국 그 런던에 본사를 뒀던 금융기관들이 아일랜드나 혹은 뭐 프랑크푸르트, 파리 이런 데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영국이 금융허브가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지금 이거와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영국에다가 금융 본사를 두고 나면은 그 영국이 여러 가지 금융업을 하기에 좋은 여건이 갖춰져 있는데 거기다가 본사를 두고 나면은 지금 EU는 하나의 시장이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 진출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EU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면은 그러게 되면은 영국의 본사를 둬가지고 EU의 금융 서비스를 그대로 다 제공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거기다가 본사를 둘 이유가 그러니까 EU가 많이 약화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유로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로화가 사실 영국은 파운드를 쓰고 유로 지역의 19개 나라가 유로화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유로화 거래 한 40% 이상이 사실 런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도 이제 특히 그 유럽 중앙은행, 즉 ECB 입장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유로화의 청산 결제가 그것이 런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권력을 가진 ECB 입장에서 봐서는 그 통화의 안전성 그리고 그 통화가 유통되고 있는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청산 결제소가 유로 지역 내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ECB가 사실은 그 유로 지역의 청산 결제 그 결제소를 유로 지역 이외에 둘 수 없다고 그 규약을 만들었더니 영국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었어요. 네. 이의 제기를 해서 그래서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그것이 이제 EU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해가지고 리젝트가 된 적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영국이 떨어져 나가면 그 많은 유로화 거래가 런던에서 이루어지기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게 돼 버립니다. 네. 그리고 위안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위안화가 뭐냐면 중국은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고 싶어하고 영국은 금융허브를 유지하고 싶어하니까 양국이 한 수년 전부터 협력을 해서 런던을 위안화의 역외금융센터 유럽에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뭐 계속 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좀 국내 문제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영국이 EU에서 탈퇴한다면 한국과 EU 간 FTA도 재협상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 네. 또 이때 재협상을 통해서도 보상금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국책연구소나 이런 데서도 이제 그런 거에 관한 보고서를 내는 걸 저도 봤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EU하고 그 FTA를 맺을 때 EU는 뭐 아시다시피 그 지금 5억 인구에 세계 GDP 한 뭐 23%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근데 이제 영국이 그 중에 인구가 6,500만이고 그다음에 이제 EU GDP 한 16.7%를 차지하는데 거기에 떨어져 나간다면은 네. 원래 큰 경제 규모를 대상으로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FTA를 맺었는데 사정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FTA 이거를 다시 좀 재협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영국하고도 다시 협상을 해, 다시 맺어야 되고 FTA를.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가트 조약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보상도 요청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 FTA 재협상도 필요할 테고 여러모로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부가 28일에 하반기 경제정책 네. 방향을 발표할 예정인데 브렉시트로 인해서 좀 수정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브렉시트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의 도미노 탈퇴까지도 좀 우려를 하면서 네. 경제정책을 수정을 해야 할 텐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국에서 벌어지는 일 혹은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쪽하고 거래 관계가 뭐 그렇게 아주 그러니까 영국에 대한 우리 수출 비중은 한 1.4%고 이제 EU에 대한 거는 이제 전체로 9.1%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장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금융시장 경로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불확실성을 통해 가지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나타날 수가 있고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걸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 당국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과연 경제 전망까지 그것 때문에 수정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그걸 반영해서 조금 더 그러잖아도 우리 구조적 문제도 걸려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양쪽이 다 판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유병아 전 한국은행 런던 사무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